1940년 5월 26일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중대한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이는 대공황의 혹독한 경제적 압박과 광범위한 실업으로 여전히 휘청거리고 있는 국가에게는 대담하게 느껴지는 선언이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놀라운 요구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5만 대의 항공기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거대한 전투기 편대였습니다. 연설 녹취록은 곧장 베를린의 독일 제국 수상 관저에 전달되었고, 독일 군사 고문들은 그 수치를 무관심한 오락과 노골적인 불신의 조합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있게 그 수치를 그저 미국 선전, 그들을 겁주기 위해 고안된 필사적인 허세로 일축하며 아돌프 히틀러에게 번역본을 제시했습니다. 전년도에 3,000대 미만의 군용 항공기를 제작했던 국가가 어떻게 그토록 기하급수적이고 불가능한 증가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히틀러는 그들의 회의론을 뒷받침하는 수학적 근거, 1939년에 3,000대 미만을 생산했고, 인프라가 전무하며 미숙련 노동력이 있고 폭격기가 아닌 자동차에 최적화된 공장들이 있다는 점을 보고 그들의 평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최고 사령부는 이러한 위협을 산업 역량과 그러한 빠르고 심오한 군사적 변혁을 감행할 국가적 의지가 부족한 나라의 광적인 허풍으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히틀러와 그의 고문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대규모적인 산업동원을 목격하게 되리라는 점이었습니다. 루즈벨트가 말했던 잠자는 거인은 주로 미국의 군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필적할 수 없는 거대한 산업 잠재력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들, 해안의 광활한 조선소들, 펜실베이니아의 제철소들, 그리고 급성장하는 항공기 공장들은 궁극적으로 전쟁에 대한 기존의 모든 가정을 무시하는 생산력을 분출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전차 사단과 보병 대대를 위해 세심하게 계획했지만 미국 조립라인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산업적 급류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미국을 강제로 전 세계적인 분쟁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나 군대가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때조차 무한히 더 중요한 전환이 이미 산업 중심지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이 변혁은 몇 달 전에 시작되어 매주 열렬한 긴급함으로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조립 라인은 무자비하게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공장 바닥은 기념비적인 규모로 재설계되고 있었고, 거대한 새로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급속하고 전례 없는 경제적 대수술은 막을 수 없는 추진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전 제너럴 모터즈 사장이었던 윌리엄 크누센은 루즈벨트에게 이 국가적인 산업 전환 노력을 지휘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1941년 초 크누센은 전쟁의 궤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전화 한 통을 걸어 크라이슬러 코퍼레이션의 사장 K.T. 켈러에게 연락했습니다. 크누센은 켈러 씨라고 물었습니다. 크라이슬러가 전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캐럴의 대답은 직설적이고 정직하며 전형적인 미국식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없지만 사양을 주시면 우리가 알아내겠습니다. 몇 주 안에 디트로이트 변기창 전차 공장, 디트로이드 아스날 탱크 플랜트, 이 될 곳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업 디자인 전문가인 건축가 알버트 칸은 이전에 없던 시설의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본 구조물만 해도 113에이커를 덮을 것이며 잠재적인 공습을 견디기 위해 일부 철근 콘크리트 벽은
두께가 3피트에 달했습니다. 그곳의 조립 라인은 대량 생산을 통해 장갑차 생산을 혁신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변기창이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 시간표였습니다. 1940년에서 1941년 겨울에 기공식이 시작되었고, 바로 그 첫 번째 M3 중형 전차가 1941년 4월 24일 조립 라인에서 굴러나왔습니다. 공장벽이 완전히 완성되기도 전이었습니다. 완전히 무장하고 작동 가능한 전차가 전국적으로 방송된 시연에서 총을 발사하고 모의 장애물을 부술 때 노동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러한 건설과 생산의 속도는 연합국 군사 참관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 전차 생산은 여전히 광범위한 수작업 조립과 맞춤 제작을 필요로 했으며 각 차량은 본질적으로 고유한 작품이었습니다. 독일 전차 생산은 더 표준화되었지만 여전히 고도로 숙련된 장인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조립 과정에 크게 위존했습니다. 반면에 디트로이트 변기창은 장갑전에 진정한 대량 생산 원칙을 도입했습니다. 엘버트 칸은 1941년에만 무려 2천만 제곱피트의 방위산업 공장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공장 설계는 자동차 대량 생산 기술을 군사 장비에 직접 적용했습니다. 즉, 연속적인 흐름을 용이하게 하는 개방형 평면도, 구성 요소를 스테이션 간에 부드럽게 이동시키는 머리 위 크레인, 그리고 정밀하게 안무된 순서로 주 조립 라인에 공급되는 하위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최종 결과는 전통적인 군사 제조업체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생산 속도였습니다. 1942년 12월까지 디트로이트 변기창은 월간 사상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896대의 M4 셔먼 전차가 한 달 동안 조립 라인에서 굴러나왔습니다. 이 엄청난 생산량은 같은 기간 동안 독일의 모든 공장이 합쳐서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전차였습니다. 공장은 쉴 새 없이 3교대로 가동되었으며 그중 상당수는 공장 작업에 처음 접하는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부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1942년 9월에 시설을 방문하여 조립 라인을 걸으며 수십 단계의 정밀하게 조정된 단계를 거쳐 전차가 모양을 갖추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업 안무였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디트로이트 변기창은 궁극적으로 22,234대의 전차를 제조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생산된 전체 전차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여 이 공장을 미국 산업 변혁의 궁극적인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1940년에 텅 빈 들판이었던 곳은 1942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장갑차 공장이 되었습니다. 이 공장의 놀라운 효율성은 물류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부품들은 중서부 전역의 공급업체로부터 도착했고 세심하게 정리된 창고에 보관된 다음 정확한 일정에 따라 조립 스테이션으로 이동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접공들은 선체 부분을 접합했고 정비사들은 엔진과 변속기를 설치했으며 전기 기술자들은 통신 시스템을 배선했고 무기 담당자들은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전차들은 자체 동력으로 공장 문 밖으로 굴러나와 항구와 훈련기지로 운송하기 위해 철도 평판 화차에 실렸습니다. 이러한 변혁은 결코 전차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미시간 전역에서 전체 자동차 산업이 숨 막힐 듯한 속도로 전쟁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입실렌티에서는 헨리 포드의 비전이 윌로우 런 폭격기 공장으로 구체화되고 있었는데 이는 이제까지 구상된 항공기 생산 시설 중 가장 야심찬 시설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포드 생산 담당 부사장인 찰스 소렌스는
1941년 초 샌디에이고의 컨솔리데이티드 항공, 컨솔리데이티드 에어크래프트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관찰한 것은 심각하게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는 전전 기준으로도 구식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표준화된 청사진, 정밀한 측정, 그리고 호환 가능한 구성 요소가 없었으며 각 항공기는 본질적으로 수작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최종 조립은 심지어 캘리포니아 태양 아래 야외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온도 변화가 금속 부품을 휘게 만들어 일관성이 불가능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소렌스는 작업자들이 부품을 맞춤 제작하고 판금을 대략적인 정렬 상태로 망치질하고 모든 비행기에서 개별적인 조정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숨겨진 불만을 터뜨리며 그의 호스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35년 전 포드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던 방식입니다. 그날 밤 코로라도 호텔 델 코로나도에 있는 그의 호텔방에서 소렌스는 메모지에 혁신적인 개념을 스케치했습니다. 그는 길이가 1마일이고 폭이 4분의 1마일인 공장을 구상했습로 B-24는 주요 어셈블리, 날개, 동체 섹션, 꼬리 어셈블리, 엔진 마운트로 분해될 것이며 각각은 평행한 하위 조립 라인에서 건설될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구성 요소들은 단일주 조립 라인으로 수렴하여 대형 폭격기가 자동차 생산의 정밀함과 속도로 합쳐질 것이었습니다. 에드셀 포드와 그의 팀이 다음날 아침에 서명한 소렌슨의 초기 스케치는 윌로우 런의 청사진이 되었는데 이 공장은 너무나 대담하여 회의론자들은 포드가 그러한 터무니없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며 즉시 Will it run? 그것이 작동할까? 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건설은 1941년 봄에 시작되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2억 포드에 비할 데 없는 엔지니어링 전문 지식 및 경영 능력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등장한 시설은 규모가 전례가 없었습니다. 단일 지붕 아래 350만 제곱피트에 달하며 전체 길이가 1마일인 조립 라인이 있었는데 재산세가 더 높은 이웃 카운티로 확장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중간에 90도 회전을 포함했습니다. EL 자형 공장은 당시 세계에서 단일 지붕 아래 가장 큰 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을 짓는 것이 폭격기 생산을 숙달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포드 엔지니어들은 항공기 제조가 자동차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치수 공차를 요구한다는 것을 재빨리 발견했습니다. 16분의 1인치만큼 벗어난 자동차 문은 그저 잘 닫히지 않을 수 있지만 유사한 공차로 조립된 항공기 날개는 치명적인 공기역학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첫 해는 극도로 어려웠습니다. 1942년 윌로우 런은 겨우 56대의 B-24 폭격기를 생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시설은 $2억 비용이 들었고 2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했지만 월간 생산량은 전쟁 전에 컨솔리데이티드 샌디에이고 공장이 만들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신문 사설들은 대량 생산 기술이 복잡한 군용 항공기에 진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폭격기는 숙련된 장인의 손길이 필요하며 조립 라인 작업자의 반복적인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델 T와 이동식 조립 라인으로 세상을 혁신했던 회사의 글로벌 명성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포드는 끈기 있게 계속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지그와 고정 장치를 끊임없이 재설계했고 작업자들은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으며 생산 방법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새로운 품질 관리 시스템이 엄격하게 구현되었습니다. 1943년 여름까지 벅찬 변혁이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1943년 11월 3일 1000번째 B-24가 윌로우 런 조립 라인에서 굴러나왔고, 이 이정표는 군 관계자, 정부 대표, 그리고 수천 명이 환호하는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도 생산은 급속하게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초까지 윌로우 런은 완전 가동되었습니다. 1944년 4월 공장은 468시간 만에 453대의 폭격기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63분마다 완전한 폭격기 한 대가 조립 라인에서 굴러나오는 끊임없는 속도였습니다. 이 전례 없는 속도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의 증거였습니다. 1943년 말까지 궁극적으로 42,000명에 달했던 윌로우 런의 노동력은 여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미국 산업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이전에 공장 경험이 있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국가 방위 노동자 요청에 응답한 주부, 교사, 비서, 상점 점원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알루미늄 판금을 리벳으로 고정하고 복잡한 전기 시스템을 설치하고 정밀 기계를 작동하는 법을 빠르게 배웠으며 고도로 복잡한 기술을 신속하게 숙달하고 군사적 승리가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엄격한 생산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여성들을 산업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광범위한 모집 캠페인을 시작했고, 별표 로지 더 리베터, 로지 더 리부터, 별표는 여성 전쟁 노동자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전 포스터를 넘어 실제 여성들이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사회 변화의 순전한 규모는 놀라웠습니다. 1940년 미국의 실업률은 별표 14.6% 별표였습니다. 1944년까지 실업률은 별표 1.2% 별표로 급락하여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도 이 기간 동안 약 650만 명의 여성이 산업 노동력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용접공, 기계공, 크레인 운전사, 검사원, 그리고 감독관으로 일하며 전쟁 이전에 엄격하게 남성의 영역이었던 일자리를 단호하게 맡았습니다. 변화는 성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역시 방위산업에서 전례 없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이 방위산업 일자리의 풍부함을 찾아 남부 시골에서 북부 산업도시로 이동하면서 별표 대이동, 더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 별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차별은 완고하게 지속되었지만 노동력에 대한 긴급하고 압도적인 필요는 전쟁 이전에 그들에게 닫혀있던 문을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순전한 숫자는 즉각적인 군사 생산 수치를 훨씬 넘어서는 변혁의 이야기를 드러냅니다. 국방 근무, 군 복무 또는 급증하는 전쟁 산업에서의 기회를 찾아 전쟁 기간 동안 무려 2,400만 명의 미국인이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디트로이트, 로스앤젤레스, 포틀랜드, 시애틀과 같은 도시들은 인구가 즉시 급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극심한 주택 부족은 위기가 되었고, 정부 당국은 방위산업 노동자를 위한 임시주택 건설을 서두르도록 강요했습니다. 트레일러 주차장, 기숙사, 그리고 급히 세워진 조립식 주택 단위가 모든 주요 공장 근처에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사회 구조는 산업동원의 끊임없는 요구에 의해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윌로우 런에서 폭격기 생산은 1944년을 거쳐 1945년까지 광적으로 가속되었습니다.
1945년 6월 마지막 B-24가 1마일 길이의 조립 라인에서 굴러나왔을 때 공장은 놀랍게도 8,685대의 폭격기를 생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윌로우런은 약 1,893개의 녹다운 키트, 완벽하게 분해되어 해외로 선적되어 활동적인 전투 지역 근처에서 재조립될 수 있는 폭격기를 생산했습니다. 이 키트들은 중요한 물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완성된 폭격기를 대서양을 가로질러 비행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연료를 소비하고 날씨 피해와 기계적 문제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분해된 항공기를 화물선으로 운송한 다음 전진 기지에서 조립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윌로우런의 경제적 효율성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1942년에 B-24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항공기당 23만 8천 달러였습니다. 1944년까지 끊임없는 효율성 개선과 대량 생산 기술의 완벽화를 통해 비용은 항공기당 13만 7천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생산 속도가 증가하고 품질이 엄격하게 유지되는 동안 달성된 이 극적인 별표 42% 별표 위 비용 절감은 복잡한 군사 장비에 적용된 포드의 생산 시스템의 효능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초기 스케치부터 윌로우 런 프로젝트를 옹호했던 선구자 에드셀 포드는 1943년 5월 26일 49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어려운 초기 기간 동안 폭격기 공장을 관리하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된 위암으로 인한 그의 죽음은 윌로우 런이 완전하고 장엄한 생산 잠재력을 달성하기 불과 6개월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리더십은 처음에 문제투성이였던 공장을 전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폭격기 공장으로 변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차와 항공기 생산이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사로잡았지만 또 다른 산업 기적이 미국 조선소에서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리버티선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규모로 조선업에 순수한 대량 생산을 적용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전쟁 이전에 미국 조선소는 느긋한 속도로 운영되었으며 단일 화물선을 건조하는 데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숙련된 조선공들이 부품을 수작업으로 맞추었고 리벳 접합은 전문팀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각 선박은 본질적으로 맞춤 제작되었습니다. 대서양에서의 맹렬한 독일 유보트 작전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상선이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1941년까지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영국은 식량, 연료 및 군사 물자를 전적으로 대서양 호송대에 위존했습니다. 유보트가 톤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다른 곳에서의 군사적 결과와 상관없이 영국은 굶주림으로 항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조선 경험이 전혀 없었던 건설 엔지니어 헨리 카이저는 급진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설계를 표준화하고 부품을 현장 밖에서 사전 제작하고 리벳 접합 대신 용접을 사용하며 대량 생산 기술을 선체 건조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조선업자들은 선박이 대량 생산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깊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카이저는 조선업을 표준화되고 단순한 단계로 분해하고 작업자들을 특정하고 반복적인 작업으로 훈련시키며 사전 제작된 섹션의 조립을 조정하면 속도가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반대했습니다. 톤수가 절실했던 정부는 카이저에게 그의 급진적인 이론을 입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리버티선 설계는
단순한 영국 증기선을 기반으로 했으며 특히 빠른 건설을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길이가 441피트이고 폭이 57피트였으며 시속 11노트의 적당한 속도로 만 톤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는 의도적으로 단순했습니다. 불필요한 특징이나 건축학적 장식 없이 단순히 빠르고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기능적인 화물선이었습니다. 각 리버티선은 전국 공장에서 제조된 25만 개의 부품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조선소로 운송되었고 그곳에서 선수, 선미, 각판실 및 선창과 같은 거대한 주요 섹션으로 조립되었으며 그런 다음 용접으로 결합되었습니다. 각 리버티선은 약 114마일의 용접된 이음새로 연결되었습니다. 카이저는 캘리포니아의 리치몬드와 오리건의 포틀랜드에 새로운 조선소를 설립했으며 다른 회사들도 볼티모어와 휴스턴에서 이를 따랐습니다. 1944년 최고 생산량에서 미국 조선소는 하루에 무려 3척의 리버티선을 진수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생산 기록은 1942년 11월 카이저의 리치몬드 조선소에서 세워졌는데 SS 로버트 E. 피어리, SS 로버트 E. 피어리는 용고를 놓은 지 불과 4일 15시간 29분 만에 진수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업적은 홍보를 위한 시연이었지만 적절한 조직으로 급진적인 속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실제 효율성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은 1943년과 1944년에 달성된 평균 건조 시간이었습니다. 1941년 초에 건조하는데 244일이 걸렸던 선박이 전쟁 중반에는 39일에서 42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건설 속도의 이 6배 향상은 지속적인 기술 개선과 점점 더 숙련된 노동력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조선소는 2710척의 리버티선을 생산했습니다. 이 소박한 선박들은 볼품없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군의 저항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로 대서양 횡단을 견뎌냈고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연합군을 움직이는 차량, 보급품, 탄약 및 연료를 운반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중요성은 해양 선박과 같은 고도로 복잡한 제품조차도 전문화된 시스템과 조직을 사용하는 비교적 미숙련 노동자들에 의해 대량 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 미국 조선업의 규모는 리버티선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전체 생산량에는 유조선, 병력 수송선, 냉장 화물선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상선 5,777척이 포함되었습니다. 동시에 미 해군은 전례 없는 속도로 군함을 건조했으며 항공모함, 전함, 순양함, 구축함이 해군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조선소는 다양한 유형의 상륙정 약 8만 9천 척을 생산했습니다. 여기에는 노르망디 해변에 병력을 실어 날랐던 유명한 히긴스 보트, 히긴스 보츠가 포함되었습니다. 뉴올리언스의 보트 제작자인 앤드류 히긴스는 루이지애나 늪에서 사용하기 위해 뱃머리 경사로가 있는 얕은 흘수 보트를 설계했습니다. 군부는 이 디자인이 크기를 키우고 장갑을 입히면 수륙 양용 공격에 이상적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히긴스 인더스트리즈는 결국 2만 척 이상의 상륙정을 생산하여 연합군의 수륙 양용 능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산업동원은 덜 공개적이지만 똑같이 중요한 영역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전쟁 중에 소형 대전차포에서 대형 곡사포에 이르는 19만 3천 문의 포병을 생산했습니다. 총 8만 6천 대의 전차 생산은
전전 수준에서 엄청나게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200만 대의 군용 트럭이 제조되어 미군과 연합군이 유럽 해안에 상륙한 후 신속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동성을 제공했습니다. 1944년 여름과 가을에 프랑스를 가로질러 진격하는 연합군을 지원했던 트럭 호송 시스템인 별표 레드볼 익스프레스. 레드볼 익스프레스 별표는 전적으로 이 미국산 트럭에 위존했습니다. 미국 전쟁 생산의 통계적 규모는 적의 역량과 비교할 때 가장 명확해집니다. 1944년까지 미국 산업은 모든 연합군 군사 장비의 약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 공장이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 소련, 프랑스 및 기타 연합군에게도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무기대여법, 랜드-리즈, 선적은 미국산 전차, 항공기, 트럭 및 식량을 연합국으로 운반했습니다. 미국 산업의 변혁은 단순히 공장 건설 이상의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것은 정부와 민간 산업 간의 전례 없는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1942년 1월에 설립된 별표 전시생산위원회, 워 프로덕션 보드, 별표는 원자재 할당을 통제하고 생산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경쟁적인 수요 간의 충돌을 해결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고무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엄격하게 할당되었습니다. 많은 제품에 대한 민간 생산은 심각하게 축소되거나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용 자동차 생산은 1942년 2월에 중단되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와 같은 소비재를 만들었던 공장들은 군사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배급 시스템은 휘발유, 육류, 설탕, 커피 및 기타 수많은 생필품이 군사적 필요에 충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배급되는 방식으로 인간 소비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르, 지, 르투르노, 아르, 지, 레다운노, 위 이야기는 동원 기간 동안 번성했던 기업가적 혁신을 보여줍니다. 르투르노는 토목 장비의 발명가이자 제조업체였습니다. 그의 공장들은 전쟁 중에 연합군이 사용한 모든 토목 장비의 약 별표 70% 별표를 생산했습니다. 거대한 양의 흙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대형 스크레이퍼를 포함한 그의 혁신은 현대 기계화 전쟁을 지원하는 비행장, 도로 및 요새를 건설하는 군사 공병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르투르노는 전쟁 기간 동안에만 약 78개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의 장비는 현대 기계화 전쟁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건설하는 군사 공병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개발된 기술 혁신은 전후 산업과 사회에 지속적이고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점령으로 동남아시아의 천연 고무 접근이 차단된 후 합성 고무 생산이 광적으로 개발되었고, 이는 빠르게 자동차 타이어 및 수많은 다른 응용 분야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영국이 발명하고 미국의 대량 생산을 통해 빠르게 정제된 레이더 기술은 항공 안전과 일기예보를 혁신했습니다. 군사적 필요를 위해 원래 개발된 야금악, 화학 및 제조 공정위 발전은 지속적인 민간 응용 분야를 찾았습니다. 직접적인 타격보다는 목표물 근처에서 포탄을 폭발시켜 대공포 사격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도록 설계된 별표 근접 신관, 프록시미티 퓨즈, 별표은 나중에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에서 전후 응용 분야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장기적 영향은 관리 기술과 조직 역량에 있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산업 기업을 조정하고 복잡한 공급망을 통합하며 수천 개의 공장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를 유지하는 강렬한 경험은
수십 년 동안 미국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형성할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윌로우 런과 디트로이트 변기창에서 개척된 기술은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사례 연구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개발된 생산 관리, 재고 관리, 품질 보증 및 인력 훈련 방법의 혁신은 모든 산업 분야의 전후 제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시 생산의 순전한 규모와 압도적인 복잡성은 평화 시에는 수십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관리 혁신을 강요했습니다. 동원의 인간적인 차원은 심오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방위 산업 공장에서 일한 경험은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열망을 주었습니다. 전쟁 중에 복잡한 산업 업무를 숙달했던 여성들은 순전히 가사 생활로의 복귀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이 군 복무에서 돌아왔을 때 공장 일을 떠났지만 그 경험은 잊혀질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등장한 여성운동의 씨앗은 부분적으로 여성들이 적절한 훈련과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든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던 전시 공장에서 뿌려졌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전시 경험은 비슷하게 변혁적이었습니다. 1941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별표 공정고용관행위원회 FEPC 별표는 방위산업에서 차별을 공식적으로 불법화했습니다. 집행은 일관성이 없었고 차별은 지속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확립되었습니다. 흑인 노동자들은 전쟁 이전에 체계적으로 거부되었던 숙련된 일자리, 더 높은 임금, 그리고 노조 가입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파시즘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국내에서 여전히 차별에 직면하는 경험은 민권을 위한 요구를 더욱 첨예하게 증폭시켰습니다. 해외에서 파시즘과 싸우다 돌아온 참전 용사들은 국내에서 인종적 억압을 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국을 변화시킬 민권운동은 모든 시민이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전시 경험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경제적 변혁 또한 극적이었습니다. 1930년대 내내 지속적이고 높은 실업률로 고군분투했던 경제는 1943년까지 완전 고용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산업 생산은 1940년과 1944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은 1940년 약 1000억 달러에서 1945년까지 2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전쟁 생산에 의해 주도된 이 성장은 전후 번영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생산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전쟁 중에 건설된 인프라, 새로운 공장, 발전소 및 운송 네트워크는 수십 년 동안 경제에 계속 혜택을 주었습니다. 전후 재전환이라는 도전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덜 어려웠습니다. 군사 생산에서 민간 생산으로의 전환 계획은 1944년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시생산위원회는 군수품 공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전후 경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언제 산업을 전쟁 생산 계약에서 해제할지에 대한 미묘한 결정에 직면했습니다. 전차 생산은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했을 때 갑자기 끝났습니다. 항공기 생산은 8월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전쟁 계약 취소는 방위산업 노동자들이 해고되면서 일시적인 실업을 야기했지만 민간 생산으로의 전환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전차를 만들었던 공장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간의 배급과 부족 기간 동안
축적된 소비재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급격한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살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모았던 미국인들은 갑자기 막대한 구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942년 초부터 사실상 민간 차량을 생산하지 않았던 자동차 산업은 압도적인 수요에 직면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최소한이었던 주택 건설은 참전 용사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호황을 누렸습니다. 별표 GI 법안, GI 빌, 별표은 참전 용사들에게 교육과 주택 융자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경제 성장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미국 산업 지배력의 국제적 영향은 전후 세계를 근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서유럽을 성공적으로 재건한 별표 마셜 플랜, 별표은 미국이 자체적인 필요와 황폐해진 동맹국의 필요를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유럽 국가들이 경제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기계, 차량 및 장비를 생산했습니다. 소련과의 냉전 경쟁은 소비재 풍요와 군사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산업의 강점에 의해 지탱되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번영은 전쟁 기간 동안 마련된 산업적 토대에 확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산업동원의 유산은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며 민주사회가 위협을 받을 때 전체주의 정권과 필적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규모로 자원을 동원하고 노력을 조직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산 성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자발적으로 일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능가하는 생산을 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산업 강국은 지속적인 번영과 글로벌 영향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무기고는 국민의 창조적 역량과 산업의 생산력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미국 산업 성과의 규모는 모든 범주의 특정 생산 총계를 검토할 때 명확해집니다. 전쟁 기간 동안 생산된 거의 30만 대의 항공기 외에도 미국 공장은 기갑부대에 8만 6천 대의 전차를 공급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미군뿐만 아니라 무기대여법 이전을 통해 영국, 자유 프랑스 및 기타 연합군을 무장시켰습니다. 셔먼 전차는 독일의 중 장갑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그 진정한 이점은 순전한 숫자였습니다. 독일 중전차 한 대당 수십 대의 셔먼이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병들은 미국 생산의 끊임없는 산수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포병 생산은 소형 팩 곡사포에서 대형 철도포에 이르는 19만 3천 문의 포병을 총계했습니다. 미국 포병 교리는 충분한 포병과 무제한 탄약 보유에 전적으로 위존하는 대규모 화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공급했으며 포탄 생산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수십억 발이 제조되었습니다. 200만 대의 군용 트럭 생산은 전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기동성을 제공했습니다. 이전의 군대가 철도에 크게 위존했던 것과는 달리 트럭 호송대가 수백 마일에 걸친 영토에서 보급선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전례 없는 기동성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944년 여름 패튼의 프랑스 진격을 지원했던 유명한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전용 경로를 따라 6,000대의 트럭을 운전하는 3만 3천 명의 군인을 포함했습니다. 최고 가동 시 레드볼 익스프레스는 전진 전투 부대에 매일 12,000톤의 보급품을 전달했으며 이는 미국 공장이 그토록 엄청난 양의 트럭을 생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물리적 성과였습니다. 소형 무기 생산은 더 무거운 장비의 규모와 일치했으며 미국 공장들은 수백만 정의 M1 게런드 소총, M1 카빈,
톰슨 기관단총, 브라우닝 자동소총을 제조했습니다. 전쟁 직전에 채택된 M1 게런드는 8발 클립과 반자동 작동으로 인해 우수한 화력을 제공하며 전쟁 중에 표준 보병 무기로 지급된 유일한 반자동 소총으로서 미군 보병에게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동원은 순전히 군사적인 생산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국가의 상선은 군사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극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710척의 리버티선 외에도 미국 조선소는 전문 선박을 생산했는데 여기에는 512척의 더 빠른 빅토리선, 리버티선의 11노트와 비교하여 15노트의 속도 가능이 포함되었습니다. 리버티선처럼 표준화된 T2 유조선은 대량으로 생산되어 석유를 운반했으며 연료 없이는 기계화된 연합군이 움직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냉장 화물선은 식량을 운반했고 병력 수송선은 군인을 운반했으며 병원선은 부상자를 대피시켰습니다. 각 전문 선박 유형은 증가하는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거의 30만 대의 항공기 생산에는 특별한 다양성이 포함되었습니다. B-17 플라잉 포트리스 및 B-24 리버레이터와 같은 중폭격기, B-25 미첼과 같은 중형 폭격기, P-51 머스탱 및 P-47 썬더볼트, 공중 우위와 지상 공격을 제공을 포함한 전투기, 해군 항공기, 그리고 C-47 스카이트레인과 같은 수송기가 있었습니다. 이 산업은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이 모든 변형을 동시에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산업 제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물류 문제는 엄청났습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은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기 배선에 필요한 구리는 너무 부족해져서 정부는 심지어 오크리지 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전자석을 감기 위해 재무부로부터 은을 빌렸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공급원을 점령했을 때 고무 공급이 차단되어 제때에 성공한 합성 고무 개발을 위한 필사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1944년까지 합성 고무 생산은 전전의 천연 고무 수입을 초과했으며 이는 엄청난 압력 속에서 미국 산업의 적응성과 기술 혁신을 보여주는 성과였습니다. 이 거대한 생산 기적을 달성한 노동력은 놀랍도록 다양하고 예상치 못한 출처에서 나왔습니다. 산업 노동 현장으로 몰려든 여성과 소수 민족 외에도 노동력에는 국방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학교를 떠난 10대들, 그들의 기술과 방대한 경험을 기여하기 위해 공장으로 돌아온 은퇴자들, 그리고 무거운 육체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책에서 중요한 고용을 찾은 장애인 노동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면적인 생산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에 국가는 이용 가능한 모든 단일 노동자를 동원했습니다. 공장에 발을 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산업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광범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구현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기계 조작을 배웠고, 주부들은 용접을 배웠으며, 농부들은 항공기 조립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은 필요성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승리는 생산에 달려 있었고, 생산은 충분한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작업 자체는 끊임없이 힘들었고, 종종 본질적으로 위험했습니다. 공장은 3교대로 하루 24시간 운영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무겁고 위험한 기계, 유독성 화학물질, 그리고 고온을 다루었습니다. 추락, 기계 오작동, 폭발 및 화재로 인해 국방 공장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전쟁 기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가 비극적으로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최고 생산량을 유지해야 하는 긴급성으로 인해
때때로 부적절한 안전 조치로 이어졌지만 노동자들은 그들이 그 위험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들은 생산 지연 하루하루가 해외에서 싸우는 군인들 사이에서 더 많은 사상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 지식은 그들을 고된 장시간 교대, 위험한 조건, 그리고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을 통해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 동원의 재정적 비용은 엄청났습니다. 연방정부는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전쟁 노력에 약 3천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이전의 모든 해에 정부가 지출한 금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국방 지출은 1944년과 1945년에 연간 800억 달러 이상으로 정점에 달했으며, 이는 전체 국가 경제의 약 별표 40% 별표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거대한 금액은 세금, 전쟁 채권, 그리고 정부 차입의 조합을 통해 모금되었습니다. 세율이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전에 주로 부유한 미국인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소득세가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확대되었으며, 급여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급여 공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전쟁 채권 캠페인은 시민들이 전쟁 후에 이자와 함께 상환받을 돈을 정부에 빌려주도록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정부 지출과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물가 통제와 배급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효과적으로 통제되었습니다. 물가 행정국, 오피스 오브 프라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은 대부분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고 가격을 설정했으며, 배급은 부족한 생필품이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했습니다. 물가 통제와 배급의 이러한 조합은 완전 고용과 정부 적자 지출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방위산업 공장에서 좋은 임금을 받았지만 소비재가 부족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고, 배급이 식량과 휘발유 구매를 제한했기 때문에 수입을 지출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인들은 전례 없는 금액의 돈을 저축했습니다. 이 축적된 저축은 전후 번영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막대한 구매력이 되었습니다. 산업동원은 기존 기업과 기업가 모두에게 상당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전쟁 이전의 건설 엔지니어였던 헨리 카이저는 리버티선을 건조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이 기간 동안 그의 항공기 사업을 극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수많은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주요 계약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수익성 있는 틈새 시장을 발견했습니다. 전쟁 이전에 12명의 노동자를 고용했던 소규모 기계 공장은 수백 명을 고용하는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제 팽창은 전후 성장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종식은 어려운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방위 산업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은 돌아온 참전 용사들에게 일자리를 양보하도록 광범위하게 권장되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그들이 숙달하고 만족스러워했던 일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것에 대해 깊이 분개했습니다. 일하고 좋은 임금을 받고 기술을 행사했던 경험은 그들을 돌이킬 수 없이 변화시켰고, 그들이 순전히 가정적인 역할로 기쁘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후의 기대는 발생했던 심오한 변혁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위산업에서 좋은 숙련된 일자리를 찾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노동자들은 평화가 돌아왔을 때 새로워진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고용과 수입의 전시 이득은 많은 소수 민족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좌절은 전후의 평등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간 생산으로의 재전환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빠르게 재개되었고 1946년까지 새 차들이 조립 라인에서 굴러나왔지만 생산량은 몇 년 동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주택 건설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GI 법안은 참전 용사들에게 대학 교육과 저렴한 주택 융자금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중산층의 확대는 미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젊은 가족들이 단독주택을 찾으면서 교외 지역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쇼핑센터와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이 있는 자동차 중심의 생활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1950년대의 번영은 전시 산업 확장과 전시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로 성공적으로 전환시킨 전후 경제 정책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었습니다. 미국 산업 지배력의 국제적 영향은 전후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에서 세계의 지배적인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통화는 글로벌 기축 통화가 되었습니다. 1947년에 발표된 마셜 플랜은 서유럽 경제 재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관대함은 미국 산업 역량이 막대한 국내 필요와 국제적 약속을 모두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했습니다. 소련과의 냉전 경쟁은 미국 생산 역량에 의해 지탱되었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소비재 풍요와 막대한 군사력을 모든 범주에서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미국의 생산 역량을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의 전략적 이점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건설된 산업적 토대에 확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동원 기간 동안 배운 교훈은 수십 년 동안 미국 비즈니스와 정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경험은 정부와 민간 산업 간의 대규모 조정이 순전히 시장 메커니즘으로는 불가능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중에 개발된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대규모 조정 기술은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 우주 프로그램 및 주요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전후 프로젝트에 적용되었습니다. 대규모 기술 노력을 조직하는 능력은 특징적인 미국 강점이 되었습니다. 소형화된 전자장치의 돌파구인 근접 신광과 레이더 기술의 정제와 같은 기술 혁신은 전자공학과 내비게이션을 혁신했습니다. 합성 고무 개발과 페니실린의 대량 생산을 포함한 야금학 및 화학산업의 발전은 심오하고 지속적인 평화시 응용 분야를 가졌습니다. 군사 장비에 적용된 대량 생산 기술은 미국 제조를 영구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산업 기술을 신속하게 가르치기 위해 개발된 훈련 방법은 교육 및 인력 개발에 영향을 미쳤으며 기술 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는 집중적이고 구조화된 과정을 채택했습니다. GI 법안이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은 미국 대학을 영구적으로 확장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또한 심오했습니다. 방위 산업 공장에서의 여성의 경험은 전통적인 성 역할을 도전했고 이후의 사회운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전시 산업 경험은 북부 산업 도시로의 대이동의 대규모 가속과 숙련된 일자리의 제한적인 개방과 함께 인권을 위한 요구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시즘과 싸우다 돌아온 흑인 참전 용사들은 국내에서 인종적 억압을 덜 받아들이려 했고, 민권운동은 이러한 전시 경험에서 에너지와 영감을 얻었습니다. 전후 번영은 동원 기간 동안 창출된 산업 역량, 인프라 투자, 숙련된 노동력, 그리고 축적된 저축에 상당히 의존하며 1960년대를 통해 계속되었습니다. 전후 수십 년 동안 우세했던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미국의 산업 및 재정적 지배력을 중심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심지어 냉전에서의 궁극적인 미국의 승리조차도 소련이 모든 범주에서 미국의 생산 역량을 따라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동원 경험에 뿌리를 둔 산업 및 경제적 이점을 반영했습니다. 공장 자체는 대부분 사라지거나 전환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변기창 전차 공장은 결국 폐쇄되었고, 윌로우 런은 자동차와 부품을 생산한 후 대부분 철거되었습니다. 동원의 물리적 잔해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산은 달성된 것의 엄청난 규모를 보여줍니다. 미국 공장은 전쟁 기간 동안 약 29만 5,959대의 군용 항공기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1939년 3,000대 미만의 비행기에서 1944년 한 해에 9만 6천 대 이상의 항공기라는 최고 생산량으로 증가한 것을 나타냅니다. 루즈벨트의 12개월 안에 5만 대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서 그 야심찬 목표를 훨씬 초과하는 실제 성과로의 이러한 변혁은 조정된 국가적 노력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자는 거인은 참으로 깨어났으며 그 산업 강국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